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에 가만히 있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단순히 돌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같은 방향으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다고 알고 있죠.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태양계와 지구가 은하계를 통과하는 훨씬 더 복잡하고 매혹적이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평평한 원반 궤도를 공전한다고 배우며 광활하고 신비로운 우주의 모습을 상상해왔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저 엄청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우주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들과 함께 모두 같은 방향으로 태양 중심을 회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놀라운 속도로 전체 태양계가 우주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니까 말이죠.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같은 궤도면에서 공전하고 있는 이유와 은하계를 통과하는 태양계와 지구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계가 형성되기 전 수십억 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태양계가 형성되기 전의 우주 공간에는 엄청난 양의 성간 기체와 우주먼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 성운의 규모는 현재보다 광활했죠.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 성간 가스와 먼지 덩어리로부터 태양계의 형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덩어리는 좀 더 큰 규모의 집합체의 일부였죠. 그러다 어느 순간 주변의 초신성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 초신성의 폭발에 의한 충격파에 의해 안정적이던 성운은 중력 붕괴를 일으켰고 이 구름들은 수축하면서 자체 중력으로 인해 서로를 끌어당기게 되었죠. 서서히 회전하던 구름들은 그 속도가 빨라져 원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회전하는 원반 구름들은 중력으로 인해 수축이 진행될수록 중심부에는 가스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었죠. 이 모여있는 가스 입자들은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 운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원시 태양의 탄생이었습니다. 원시 태양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온도와 압력이 매우 높아져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하는 핵융합 과정을 통해 엄청난 열과 빛을 우주 공간으로 내뿜는 항성이 되었으며 스스로 빛을 내는 하나의 행성군의 중심이 탄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태양 주위의 기체와 티끌들은 회전원반과 같은 방향으로 원심력에 의해 계속해서 회전을 같이 하게 됩니다. 태양계 성운은 회전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중심부는 볼록해지고 가장자리는 얇은 원반 모양을 형성하게 되었죠. 이 가스와 먼지 구름들은 중력에 의해 충돌하고 달라붙으면서 크고 작은 덩어리를 이루며 원시 행성을 형성하는 물질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회전축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원심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태양은 원시 태양계 전체 물질의 질량의 99.86%를 모아 응축되어 형성되었으며 태양이 응축되고 남은 성운의 고리 부분을 구성했던 가스와 먼지들은 회전을 계속하며 뭉쳐지고 커지면서 작은 덩어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덩어리들은 서로 잡아당기고 모여서 점점 덩치를 키우며 충돌하는 과정을 통해 행성과 외소행성 그리고 해성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시 태양에 가까운 영역에서는 메테인과 암모니아 등과 같은 가벼운 물질들은 증발하였으며 녹는 점이 높은 규소와 철, 니켈과 같은 무거운 물질들은 산소와 결합해 지구와 같은 암석형 행성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태양에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강력한 태양풍이 발생하여 원시 태양 주변의 가스와 먼지들을 태양계 바깥으로 날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성장한 암석형 행성인 수성과 금성, 지구와 화성과 같은 초기의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들은 구심력에 의해 태양 주위를 안정된 궤도로 공전하게 되면서 현재의 태양계 모습을 형성하게 되었죠. 그리고 태양풍으로 인해 밀려난 먼 영역에서는 보다 가벼운 기체와 얼음으로 둘러싸인 티끌 등에 의해 목성과 같은 기체형 행성으로 진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시 태양 주변으로 유입되는 물질들이 모든 방향에서 끌려들어와 원시 태양계는 매우 혼란스러운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붕괴된 성운구름은 불규칙한 방향으로 접근하였을 것이며 입자들 사이의 충돌은 정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각각의 성운들의 운동량은 그렇게 상쇄되었죠. 따라서 결국 성운의 모든 입자들이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동안
입자의 운동량 대부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입자에 의해 충돌하여 입자의 운동량은 상쇄되었을 것이며 결국 대부분의 입자들은 같은 방향만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물질 덩어리들을 오늘날에도 실제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강력한 원반을 가지고 있는 행성인 토성을 관찰할 수 있죠. 모든 가스거인들은 행성의 평면을 따라 공전하는 위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아름다운 시계 태엽 방식으로 토성의 일반 위성과 같은 평면을 따라 토성을 공전합니다. 토성 탐사선인 카시니 탐사선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양한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토성의 고리 내부에서 물질들이 뭉쳐서 만들어지는 작은 위성이 형성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위성들 중 일부는 곧 떨어져 나갔고 우리는 초기 태양계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 은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구를 멀리 벗어나야 지구의 둥그런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우리 은하 전체의 모습을 관측하려면 우리 은하로부터 멀리 떨어져 관측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인류는 지금까지 우리 은하의 모습을 제대로 촬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은하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달린 탐사선이 우리 은하에서 수백 광년 떨어진 곳으로 가야만 하죠. 46년 전 지구를 떠난 보이저 1호는 인류가 우주로 보낸 탐사선 중에서 가장 멀리 간 탐사선이지만 이제 겨우 태양계를 벗어났죠. 보이저 1호가 현재 날아가고 있는 위치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빛이 달리더라도 22시간이 넘게 걸리는 232억 킬로미터 거리의 성간 우주공간입니다. 이 거리는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의 156배가 넘는 엄청난 거리인 것이죠. 만약 보이저 1호가 이 속도로 계속 날아가 우리 은하의 중심으로 날아가게 된다면 무려 18억 년을 날아가야만 우리 은하의 중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은하의 크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은하의 크기는 빛의 속도로 달려도 우리 은하를 벗어나려면 10만 광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을 직접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모양이 나선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이것은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은하, 즉 외부 은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를 비롯해 많은 외부 은하를 관측해왔죠. 역설적으로 이들 은하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주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무수히 존재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최소 2조 개 이상의 은하가 있다고 하죠. 과학자들은 막대나선 은하인 UGC 12158의 모습이 우리 은하의 실제 모습과 가장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 안에서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을 유추한다는 것은 숲속에서 숲 전체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천문학자들은 조각조각 모은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을 구성해내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별 태양은 은하 전체로 본다면 티끌보다도 작은 별입니다. 하지만 태양계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지구를 품고 있는 곳이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의 자전에 의해 1초에 약 400m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속을 넘는 수치로 시속 1500km에 달하는 맹렬한 속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못 느낄까요? 예를 들어 일정한 속도와 고도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비행기 안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거나 심지어 자신의 관점에서 전혀 움직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는 움직이고 있지만 지상에 있는 사람은 그저 지나가는 항공기를 보면서 자신의 고정 위치에 대한 상대적인 움직임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라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와 함께 태양을 공전하며 지금도 광활하고 신비로운 은하계를 여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시간을 측정하는데 매우 익숙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번 공전하면 약 365일,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것으로 우리는 항상 이 개념을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이 같은 개념은 태양계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태양계를 포함한 무수히 많은 항성과 행성들을 가진 우리 은하에 비하면 사실 상당히 보잘것없는 수준일 것입니다. 우리 은하를 돌고 있는 태양계는 머나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궤도와 비슷하게 우리 은하를 여행하고 있죠. 태양계는 우리 은하 안의 태양 같은 항성 주위를 공전한다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게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초당 약 230km, 시간당 약 80만 km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태양은 우리 은하를 공전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태양계가 우리 은하를 한번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지구의 시간으로 약 2억 2천만 년에서 약 2억 3천만 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구가 태양의 중심을 돌고 있는 공전운동과는 그 형태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하 속을 여행하는 태양은 마치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회전목마를 타고 있는 것과 같은 궤적운동을 하고 있죠. 태양이 위아래로 목마운동을 하는 주기는 약 6,200만 년 정도라고 합니다. 태양계는 은하면과 행성 궤도면 사이에 약 60도의 각도로 은하계를 이동합니다. 태양은 은하수를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은하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위아래로 그리고 안팎으로 움직이며 나아가고 있죠. 우리 은하계는 거대하고 거대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별과 행성, 가스구름과 먼지 알갱이 하나까지도 그 내부를 돌아다니며 중력에 기여하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태양이 은하궤도를 공전할 때 회전목마와 같은 운동을 약 6,200만 년 주기로 한다면 그것은 분명 같은 주기 때마다 지구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태양이 어떤 위치에서 이동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태양의 가속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지구 궤도에도 변화를 일으켜 지구의 날씨 또한 엄청난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은하궤도를 공전할 때 만약 별들이 밀집한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라면 다른 별들의 중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태양계 주변의 오르트 구름에 있는 소행성들에게 섭동을 일으켜 오르트 구름에 속해 있던 소행성들이 궤도를 이탈할 것이고 이들은 혜성이 되어서 태양계 내부를 향해 돌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주기로 혜성이 많아진다면 지구와 혜성과의 충돌 확률 또한 높아졌을 것입니다. 공룡의 멸종이 소행성들과의 충돌에 의한 것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그 걱정은 안 해도 좋을 듯합니다. 우리의 먼 후손들은 그에 대해서 걱정해야 하겠지만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주기에 의해 멸종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번 멸종은 약 1500만 년 이후로 예상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그동안 지구나 금성, 화성의 운동을 고정된 태양을 공전하는 타원 운동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양 역시 은하의 중심을 따라 공전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지구나 화성 같은 행성 역시 태양을 따라서 은하의 중심을 회전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 태양계 내부의 행성들의 운동은 태양을 중심으로 본다면 타원 운동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은하를 중심으로 본다면 나선 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태양이 우리 은하를 지금까지 25바퀴 정도 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앞으로도 그만큼을 더 돌게 된다면 태양의 수명은 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태양은 적색거성이 되어 태양계는 종말을 맞게 되겠죠. 우리 은하와 태양계의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은하의 지름이 약 10만 광년이고 지구는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약 2만 8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를 도시라고 생각한다면 지구는 저 멀리 시골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만약 우리 태양이 더 은하의 중심부에 가까웠다면 우리는 더 많은 외계에 의해 변화를 겪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소행성들과의 충돌이나 더 심한 기온 변화를 겪어야만 했겠죠. 우리의 태양은 우리 은하에서는 다소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위치는 우리 인류의 생명이 탄생하여 진화하는 데 있어 최적의 위치가 되었죠. 그렇다면 만약 현재보다 더 바깥쪽에 아주 한적한 곳에 위치했다면 어땠을까요? 과학자들은 그 경우에도 생명의 탄생이나 진화는 지금보다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탄생에 필요한 유기 물질의 기원을 외계 소행성이나 혜성에서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 태양이 너무 한적한 곳에 위치했다면 소행성이나 혜성의 섭동이 너무 적어서 지구에는 유기물질의 전달이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물론 생명의 탄생 또한 어려웠거나 지금보다 매우 늦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행성과의 충돌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우주적인 변화는 지구의 생물에게 멸종과 같은 위기를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생명체의 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죠. 만약 이러한 소행성 충돌과 기후변화 등의 위기가 전혀 없었다면 지구상의 생명체의 진화는 없었거나 적어도 지금과 비교해서 매우 느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태양이 지금과 같이 은하 안에서 생명의 탄생이나 진화를 위해 가장 최적의 위치에 존재하고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주는 너무나 조화롭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서 이 모든 움직임에 보호받으며 이렇게 평온한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주는 알면 알수록 신비를 넘어서 저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오네요. 태양계의 탄생과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와
태양계가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은하를 여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6년 3월 4일) 나사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역사적인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빨간 점은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에만 134억 년이 걸린 은하 전체입니다. 허블은 30년 넘게 우주에 있었고 그 임무는 대성공을 거두었죠. 우주 공간의 환상적인 이미지를 포착하였으며 수많은 과학적 데이터를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허블은 인류에게 우주를 보는 눈이었으며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허블이 34년 동안 발견한 놀라운 이미지들과 가장 큰 과학적 발견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0년 4월 24일, 미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를 타고 우주로 발사되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지금까지 약 140만 장의 천체 사진을 지구로 보내주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허블이 보내준 데이터로 약 1만 7천 편이 넘는 논문을 쏟아내었으며 천문학 연구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도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죠. 지상의 거의 모든 천체망원경들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대기와 미세먼지 등 지구의 날씨에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 허블 우주망원경은 지상 관측의 한계를 넘어 별과 성운, 은하 등은 물론이고 심우주의 모습까지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죠. 1990년 4월 24일 쏘아 올려진 허블은 지구 상공 547km에서 96분 간격으로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의 길이는 13m로 버스 한 대 정도의 크기이며 렌즈의 구경은 2.4m에 달합니다. 인류의 모든 광학기술이 집약된 이 망원경은 제임스 웹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그 당시 최고의 우주 망원경이었습니다. 나사의 대형 프로젝트였던 허블 우주 망원경은 발사 당시 천문학자들의 큰 기대를 모았지만 자칫 실패작으로 끝날 뻔한 아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0년 4월 24일 수많은 사람의 기대를 품은 허블 우주 망원경이 마침내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 목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허블 망원경을 궤도에 올려진 지 3주 후 허블은 100만 개 이상의 빛을 포착했습니다. 곧 허블 우주 망원경의 첫 관측 영상이 지구로 전송되었죠.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뿌옇고 흐릿한 이미지들 뿐이었습니다. 우주를 관측한 허블이 보내온 사진들은 초점이 맞지 않아 지상 망원경이 찍은 사진보다도 못한 화질이 더 안 좋았죠. 허블 망원경이 기대 이하의 성능을 보이자 미국 의회와 언론은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발사 약 2달 뒤인 6월 21일 나사는 허블 우주 망원경의 기술적 오류를 시인했죠. 문제는 광학장치에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지름 2.4m인 주 거울 가장자리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머리카락 두께의 50분의 1 정도로 미세한 결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오류를 잡는데 3년이 걸렸죠. 우주 공간에서 거울을 교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망원경을 지구로 다시 가져와서 수리하는 것 또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허블 엔지니어들은 망원경의 결함과 정확히 같은 값을 갖는 오차를 역으로 일으켜 구면 수차를 바로잡는 새로운 광학 부품을 제작해 우주에 떠있는 허블 망원경에 추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1993년 12월 2일 미 우주왕복선 엔데버호는 허블 망원경의 수리를 위해 우주인 7명을 태우고 국제우주정거장 ISS로 향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의 수리 작업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죠. 마침내 1993년 12월 18일 허블 망원경에서 다시 사진들이 지구로 전송됐습니다. 새로운 이미지를 받아본 지구의 연구원들은 박수치며 환호하였죠. 재탄생한 허블 망원경이 보낸 이미지들은 기대 이상으로 선명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천체 망원경도 보여주지 못한 우주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우주 관측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100억 광년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허블 망원경이 이뤄낸 성과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론상으로만 존재했던 블랙홀 관측은 허블 망원경의 대표적인 업적입니다. 허블은 분광 관측 기능을 사용하여 은하 핵을 들여다보고 그곳의 별들이 엄청난 속도로 긴밀하게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죠. 이 이상한 행동은 질량 블랙홀에 의해서만 생성될 수 있는 정말로 거대한 중력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블랙홀은 부피는 제로이지만 엄청난 질량이 한 곳에 모여 무시무시한 중력을 가진 죽은 별입니다. 중력이 매우 강해 모든 물질을 빨아들이죠.
심지어 빛조차 빨아들여 블랙홀은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블랙홀에는 물질과 빛이 안으로 들어가면 밖으로 탈출할 수 없는 경계에 사건의 지평선이 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서 일어난 정보는 외부에 전달될 수 없죠. 이론적인 가능성만 제기되던 1992년 강력하고 거대한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은하 M87의 중심부를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M87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가스 원반이 초속 750km 속도로 회전하고 있었죠. 그리고 원반 중심에는 태양의 20억 배에서 30억 배에 이르는 큰 질량이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허블 우주망원경이 확인한 것입니다. 이 관측으로 바로 블랙홀의 존재가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1998년에는 거대 제트가 분출되는 것을 관측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은하계 중심에서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2019년에는 천문역 사상 가장 밝은 퀘이사를 발견했습니다. 퀘이사는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흡수하는 에너지에 의해 형성되는 거대한 발광체로 그 중심에 무거운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죠. 이것은 극도로 빛나는 은하 중심에서 나오는 강력한 에너지 제트입니다. 퀘이사의 힘은 엄청나며 일반적으로 은하수보다 수천 배 더 밝은 광도를 가지고 있죠. 그 밝기는 태양의 600조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또한 미국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주장한 우주 팽창설을 입증하였습니다. 팽창 우주론은 우주가 약 138억 년 전 대폭발인 빅뱅을 일으켰고 빅뱅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태초에 모든 것이 한 점에 모여 있다가 그 점에서 계속 팽창해 지금의 우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1998년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 거대한 별이 죽음을 맞이할 때 엄청난 빛을 뿜어내는 초신성 현상을 관찰하였으며 우리 은하에서도 먼 초신성이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주가 더 빨리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팽창 우주론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2016년 국제공동연구팀은 빅뱅 후 불과 4억 년 안에 생긴 은하를 관측했습니다. 큰 곰자리 방향에 있는 134억 년 된 GN-11은 이 또한 우주 팽창의 증거가 되는 은하로 기록되었죠. 1995년 허블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 소장 로버트 월리엄스는 어느 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깜깜한 우주 공간을 찍어보자는 엉뚱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제안을 들은 천문학자들은 모두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죠. 당시 허블 우주망원경은 우주 비행사들이 현장에서 정비와 업그레이드를 해야 했고 잦은 고장으로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천문학적이었기 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로버트 월리엄슨 소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우주의 한 부분을 촬영하고자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희미한 빛을 보기 위해 오랜 시간 촬영을 감행했습니다. 그 당시 천문학자들에게는 이런 결정이 도박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만약 촬영에 소득이 없다면 가뜩이나 좋지 않은 여론에다 눈에 보이는 관측 대상의 대기 리스트가 밀려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잡아먹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주를 이루고 있었죠. 하지만 허블의 첫 딥필드 이미지는 천문학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지구 궤도를 공전하는 허블 우주망원경은 1995년 크리스마스쯤에 약 열흘에 걸쳐 큰 곰자리 주변의 매우 작은 한 영역을 촬영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처럼 여겨졌던 허공에서 무려 3,000여 개의 은하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었으며 천문학이 한층 더 성장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미양 공우주국 나사는 허블 딥필드 사진을 공개하면서 1969년 인류 최초로 달 표면을 밟은 닐 암스트롱과 같은 위대한 도약이라고 평가하였죠. 그리고 2003년 9월에서 2004년 1월까지 촬영해 얻은 허블 울트라 딥필드 이미지에는 약 130억 년 전 우주 탄생 후 얼마 되지 않아 태어난 약 1만 개의 은하들도 포착됐습니다. 이 영역은 우주 전체 면적의 1300만 분의 1에 불과해 이 같은 곳을 들여다보는 것은 마치 좁은 열쇠 구멍 안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고 천문학자들은 표현하고 있죠. 이처럼 허블 우주망원경은 지구 대기권의 방해를 받지 않는 우주 궤도로 올라 아주 좋은 성능으로 우주 끝자락에 있는 먼 천체들의 빛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의 이름은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파월 허블에서 따왔습니다. 수많은 천문학자 중에서도 허블의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인류 우주관을 뒤바꿔버릴 만큼 큰 업적을 세웠고 이를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지난 30년 동안 더 깊숙한 우주를 관측한 덕분에 천문학자들은 우주 탄생의 비밀에 한 발자국씩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축적한 자료는 우리 우주에 살아있는 역사책일 것입니다. 현재는 허블 망원경보다 더 성능이 좋은 제임스 웹 망원경이 인류의 우주과학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망원경을 우주로 보낼 예정이죠. 허블 망원경은 이때부터 서서히 임무를 종료할 준비에 들어갈 것입니다. 2028년에서 2040년 사이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해 퇴역할 예정이죠. 지난 30여 년간 인류가 바라보는 우주의 크기를 확장해준 허블 망원경은 이르면 10년 이내에 수명을 다하겠지만 그동안 우리에게 보낸 자료들은 계속 남아 우주의 비밀을 풀어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이 우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곳, 당신이 보는 밤하늘의 작은 점들은 은하로 덮여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항상 거기에 있었고 우리는 수천억 년에 걸쳐 그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라보는 우주 공간에 외계 문명이 있다면 아마 그들도 우리 별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요?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매혹적인 물체 중 하나이자 가장 신비로운 물체 중 하나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이상한 존재 중 하나죠. 그중 일부는 너무 이상해서 아마도 사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블랙홀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으로 정확하다는 증거가 늘어나지 않았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이 요상하고 특이한 존재 블랙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그것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는 블랙홀에 대해서, 블랙홀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주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까만 밤하늘에 수놓아져 있는 별들이 보이시나요? 반짝이는 별들은 왜 빛나는 것일까요? 별은 핵융합을 통해 빛과 열을 생성합니다. 별 내부에서는 수소 원자가 고온 고압 상태에서 헬륨으로 합쳐지면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주로 광자 즉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빛이 별의 표면을 통과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열과 빛을 만들어내는 별의 핵융합 과정이 바로 우리가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별의 엄청난 양의 대부분은 수소로 이루어진 먼지와 가스가 중력으로 뭉쳐져 만들어집니다. 그 별의 핵에선 핵융합으로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내고 있죠. 방출되는 에너지는 중력에 맞서며 수축과 폭발의 불안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 별의 핵융합이 계속되는 한 별은 제 모습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이라면 중력으로 인한 열과 압력으로 더욱 무거운 원소를 만듭니다. 바로 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별이 철을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전혀 절약하지 않기 때문에 방출할 여유 에너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철들은 별의 중심부에 자리 잡으며 점점 더 커져갈 뿐인 것입니다. 철이 만들어지면서 더욱 중력에 대항하는 에너지가 없어지며 불안하게 유지되던 균형은 매우 빠르게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철은 핵에 쌓이기 시작하고 무게가 한계에 다다르면 수축과 폭발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별의 핵이 오그라드는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 우리가 초신성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힘으로 핵을 만나기 위해 돌진하며 중심을 향해 쪼그라듭니다. 중심에게 더 많은 질량을 축적하게 되는 것이죠. 별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는 순간 물질과 에너지가 우주 전역으로 폭발합니다. 이때 폭발에 대한 충격력이 낮으면 남아있는 것들이 모여서 또다시 중성자별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량과 힘이 충분히 크고 더 무겁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은 붕괴되고 무너진 별의 중심 부분에 블랙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블랙홀의 탄생은 큰 별이 죽는 생의 마지막 사멸 과정에서 별이 중력으로 인해 붕괴하면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블랙홀이 이름 그대로 검은색이라면 블랙홀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블랙홀을 볼 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검은 구체는 실제로 블랙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블랙홀은 사건의 지평선 부분이죠.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 블랙홀의 중력이 너무 강해서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인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공간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자면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반사하지 않는 검은 공 모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검은 구멍은 뭘까요? 바로 블랙홀의 특이점입니다.
특이점은 시간과 공간 자체를 왜곡하는 힘을 방출합니다. 즉 공간과 시간, 그리고 물리법칙들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무한히 작고 밀도가 높은 지점으로 붕괴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너머로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블랙홀의 특이점은 모든 질량이 한 점에 집중되어 부피도 없고 밀도 또한 무한대인 그런 곳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다른 뭔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것 때문이죠.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중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뉴턴 시대부터 이를 알고 있죠. 블랙홀은 20세기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을 내놓았을 때 그와 동시대 사람인 칼 슈바르츠 실트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사용하여 어떤 질량이라도 충분히 촘촘하게 압축되면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계산하였죠. 칼 슈바르츠 실트는 이 이론을 통해 너무 거대하고 빛 자체도 탈출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중력을 생성할 수 있는 물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추론하며, 이것은 질량이 없는 가벼운 광자라도 빠져나올 수 없다면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였죠. 블랙홀 사진을 보면 실제로 블랙홀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블랙홀의 주변 사건의 지평선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곳은 중력이 너무 강력해져서 빛이 더 이상 떠날 수 없는 경계선입니다. 어둠밖에 없는 공간인 것이죠. 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이지만 블랙홀은 우주의 또 다른 측면인 시간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만약 블랙홀에 뛰어든다면 블랙홀 근처에선 시간이 이상하게 흐를 것입니다. 구경꾼들이 보기엔 여러분이 블랙홀에 다가갈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느리게 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이 멈춰버리고 점점 붉어지다 사라져버립니다. 그치만 빨려 들어가는 당신이 본 우주는 마치 미래를 보는 것처럼 엄청난 속도로 시간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블랙홀이 처음 이론화되었을 때 천문학자와 물리학자들은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블랙홀의 최초 증거가 기록된 것이 불과 40년 후였으니까 말이죠. 블랙홀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블랙홀을 탐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블랙홀이 주변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스와 먼지가 블랙홀을 향해 떨어질 때 형성되는 입자 디스크인 강착 디스크와 초대 질량 블랙홀에서 폭발하는 입자 제트 K사가 포함됩니다. 이것이 엑스레이를 통해 블랙홀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블랙홀은 눈에 보이는 전자기 복사를 자체적으로 방출할 수 없지만 블랙홀에서 나오는 엑스레이는 실제로 부착 원반에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유입되는 물질은 강렬한 마찰을 통해 섭씨 수백만 도까지 가열됩니다. 하지만 유입되는 물질이 없는 블랙홀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며 밝은 강착 원반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1964년 과학자들은 새로 개발된 엑스레이 위성을 사용하여 100조짜리에서 다량의 엑스레이를 방출하는 것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과학자들은 이 물체 자체를 볼 수 없었죠. 별이라면 엑스레이 방사선뿐만 아니라 가시광선도 방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발견은 당시 과학자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물체를 시그너스 X-1이라고 불렀죠. 그 이후로 우리는 수많은 블랙홀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유형의 블랙홀을 이론화하였죠. 그중 항성 블랙홀과 초거대 블랙홀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항성 블랙홀은 거대한 별이 죽고 붕괴될 때 형성됩니다. 그 질량은 우리 태양의 약 10배에서 20배에 달하며 우주 전체에 흩어져 있죠. 은하수에만 수백만 개의 별과 블랙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초질량 블랙홀은 우리 태양보다 질량이 수백만 배에서 심지어 수십억 배 더 큰 거대한 블랙홀을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 은하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거대 은하 중심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블랙홀은 크기가 다양합니다. 태양보다 조금 큰 별 무게의 블랙홀은 소행성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초거대의 블랙홀이란 것도 있죠. 이것은 수십억 년 동안 존재하였으며 모든 은하 중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큰 블랙홀은 SO0014+81입니다. 태양 무게의 400억 배로 어마무시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죠. 지름은 2367억 킬로미터로 태양과 명왕성 거리의 47배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 중심에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 궁수자리 A의 질량은 태양의 약 400만 배에 달하며 지름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죠.
2019년 4월 10일 인류는 처음으로 블랙홀의 존재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연구팀으로 구성된 국제연구협력 프로젝트인 사상수평선 망원경 EHT 연구팀이 공개한 블랙홀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제시하면서 처음 등장한 블랙홀의 존재를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 눈으로 확인한 사건이었죠. 지름 1000억 킬로미터로 약간 기울어진 고리 모양 구조 안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블랙홀은 마치 달걀 속 노른자처럼 그림자 한가운데에 약 400억 킬로미터의 크기로 담겨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를 이끈 셰퍼드 도엘레만 미국 하버드 스미스소니안 천체물리센터 교수는 우리는 인류에게 최초로 블랙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결과는 천문학 역사상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고 선언하였죠. 오랫동안 미지의 존재였던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우주는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블랙홀일수록 호킹 복사라는 현상 때문에 더 빠르게 증발합니다. 호킹 복사를 이해하자면 우선 빈 공간이 있을 때 진짜로 비어있진 않고 속엔 가상의 입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짝지어 갑자기 나타났다 짝지어 사라져버리죠. 만약 블랙홀의 경계에서 가상 입자가 나타나면 입자 중 하나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나머지 하나만 물질 입자가 되어 방출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블랙홀은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블랙홀의 증발은 처음엔 어마어마하게 느리다 블랙홀이 작아질수록 빨라집니다. 결국 소행성 무게 정도가 되면 미지근한 열을 내다 산만한 무게가 되면 태양 정도의 열을 내고 마지막 순간엔 핵폭탄 수십억 배의 폭발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치만 이 현상은 믿기 힘들 정도로 느립니다. 가장 큰 블랙홀은 증발하는 데에만 9골년 정도 걸릴 겁니다. 마지막 블랙홀이 증발하는 걸 볼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때쯤이면 우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이죠. 하지만 호킹 복사는 어디까지나 이론적 예측이며 아직 실험적으로 검증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중력의 양자역학을 결합했을 때 그 디테일에 관계없이 항상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죠. 중력이 워낙 강해 주위의 물질은 물론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는 블랙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블랙홀은 큰 항성이 사멸 과정에서 중력으로 인해 폭발해 생겨났으며 어떤 것들은 압도적인 크기로 우리 태양의 수십억 배에 달하는 질량을 자랑하기도 하죠. 대부분 은하 중심에 존재하는 초대 질량 블랙홀들의 형성 과정에 대해선 아직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블랙홀 덕에 은하계는 더욱더 역동적이며 은하계 진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블랙홀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는 다음 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017년) 태양계에 깜짝 등장한 오umuamua.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오umuamua는 이제 우리의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 성간물체 오umuamua는 해왕성의 궤도를 지나갔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으로는 다시는 연구할 수 없을 만큼 머나먼 곳으로 사라졌죠. 이것의 기원과 성격은 오늘날까지도 학계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길이 400m의 오umuamua는 2017년 말 태양계의 중심부를 통과했습니다. 짧은 방문 기간 동안 이 미스터리 우주함석은 2400만 킬로미터 이내까지 지구에 접근했으며 불과 발견된 지 몇 주 만에 우리의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졌죠. 과학자들은 처음에 오umuamua를 소행성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 해성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오umuamua의 정체가 소행성인지 해성인지를 두고 과학자들의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umuamua는 소행성도 해성도 아닌 외계인이 만들어 보낸 우주선일 가능성이 높다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죠.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에도 나사는 천문학계에서조차 외계 비행체로 의심하여 수많은 조사를 했을 정도로 이 천체에 대한 논란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 오umuamua의 변칙적 특성으로 인해 해성과 소행성 그리고 인공적인 것으로 분류하는 것조차 확실하게 말할 수 없었죠. 과연 오umuamua는 우주의 천체일까요? 아니면 외계인이 보낸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체일까요? 먼 별에서 날아온 부서진 행성의 조각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히 지능을 가진 외계 생명체에 의해 의도적으로 우리 태양계로 보내진 외계 기술의 일부였을까요? 놀랍게도 이러한 이론들을 모두 그럴듯하게 제시하는 학자들이 있어 여전히 논쟁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엄청난 속도로 태양계 중심을 통과하고 설명할 수 없는 가속도로
태양계를 스쳐 지나간 수수께끼 같은 물체 오umu아무아에 대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자들의 이론과 아직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지난 몇 년 동안 등장한 새로운 이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오umu아무아는 우리 태양계에 도착한 최초의 성간물체입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이 물체에 대해서 해성인지 소행성인지조차 확실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umu아무아를 발견할 당시 우리는 태양계 밖에서 발원한 천체가 태양계를 통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과학자들은 이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하고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오umu아무아의 생김새와 움직임이 우리 태양계 안에서는 보지 못한 형태였기 때문이었죠. 길이가 400m 정도의 폭은 그 10분의 1에 불과해 옆에서 보면 마치 길쭉한 방망이 같은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지금까지 보아온 얼음이나 암석으로 구성된 소행성이나 해성과는 다른 특징을 보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독특한 이동 노선이었습니다. 배가 방향에서 시속 92,000km의 빠른 속도로 날아와 태양계를 잠시 방문한 후 페가수스 자리 쪽으로 날아가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루트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태양계 소행성의 궤도와는 달랐습니다. 오umu아무아는 2017년 10월 19일 미국 하와이대 연구진이 태양계를 매우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이상한 천체 하나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 물체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관 측 프로그램으로 확인한 결과 최초의 인터스텔라 천체인 성간천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국제천문연맹은 이 천체를 하와이 언어인 오umu아무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하와이 언어인 오umu아무아를 번역하면 탐색자라는 뜻이지만 국제천문연맹은 이 천체의 공식 명칭을 발표하면서 저 멀리에서 최초로 도착한 메신저라는 표현으로 조금은 다르게 정의하며 발표하였죠. 어느 쪽이든 오umu아무아의 이름은 이 천체가 다른 것들보다 먼저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암시한다는 것을 뜻하였습니다. 하지만 오umu아무아를 관측한 지 수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그 정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탐색자를 뜻하는 오umu아무아는 이전에 발견된 모든 해성 및 소행성들과 비교했을 때 미스터리하고 낯선 천체였던 것이었죠. 오umu아무아의 엄청난 이동 속도는 과학자들에게 궁금증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오umu아무아가 태양계로부터 멀어질 때 태양의 중력에 맞서는 일반적인 천체보다 그 탈출 속도가 훨씬 빨랐던 것이었죠. 과학자들은 이 해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습니다. 행성이나 별과 같은 큰 물체는 해성과 소행성을 포함한 작은 물체를 가속하는 중력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오umu아무아는 태양계를 지나갈 때 속도가 무려 태양계 해성보다 3배 빠른 시속 약 31만 5천 km로 오umu아무아의 가속도는 이러한 중력 도움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양계를 향해 날아오는 해성의 속도는 그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2021년 12월 지구를 근접하여 지나간 레너드 해성의 속도가 시속 25만 km였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오umu아무아의 속도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죠. 보통 태양계로 날아드는 해성은 먼지나 얼음 조각 등 돌멩이로 만들어져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가열됨에 따라 가스와 먼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해성의 뒤쪽으로는 불꽃과 긴 꼬리가 만들어지면서 이 같은 가스가 방출되며 해성이 가속도를 높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umu아무아에서는 해성 활동에 전형적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성의 일반적인 비행 속도를 넘어 해성에서 볼 수 있는 꼬리의 흔적 또한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에 의해 과학자들은 오umu아무아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이 같은 과학자들의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 하버드대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연구소의 에이브러햄 러브 교수와 슈무엘 비알리 박사는 오umu아무아가 외계인이 보낸 물체일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국제학술지 천체물리학 저널레터스에 발표했습니다. 외계인이 태양계 내부 탐사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보낸 탐사선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러브 교수 팀은 이러한 연구 결과는 모두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수팀은 왜 이 물체를 외계 우주선으로 단정지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이상한 가속도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천체는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태양의 중력이 천체 비행을 방해해 그 속도가 느려집니다. 하지만 오umu아무아는 오히려 태양 주변을 지나면서 그 속도가 더욱 빨라졌던 것이었습니다. 태양 중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었죠. 그리고 러브 교수 팀은 해성 가설 또한 잘못된 분석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오umu아무아가 태양 가까이 있을 때 표면이 떨어져 나간 것이 관측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죠. 만약 표면에서 물질이 떨어졌다면
이동 속도뿐 아니라 오umu아무아의 자전 속도도 동시에 빨라져야 하는데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혜성의 전형적인 특징인 꼬리가 없다는 것과 혜성 주위에 성운 모양 물질인 코마 등이 관측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umu아무아를 혜성으로 분류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못 박았죠. 반면 러브 교수 팀은 오umu아무아가 솔라세일 형태를 띠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솔라세일은 얇은 금속막을 범선의 돛 모양으로 만들어 태양빛의 광자를 복사에너지로 연료 삼아 비행체의 속도를 높이는 기술입니다. 결국 태양 복사압이 오umu아무아의 독특한 가속을 만들어냈다는 주장이었죠. 태양 복사압을 연료로 삼는 솔라세일은 실제로 2010년 5월 20일 태양빛이 돛에 부딪힐 때 생기는 힘으로 날아가는 이카로스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바 있습니다. 이카로스는 이후 금성을 지나 초속 400m 정도의 속도로 태양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우주기업 스타샷 이니셔티브도 이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2036년 발사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인류가 스타샷 프로젝트를 통해 태양계에서 4.37광년 떨어진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를 탐사하려는 것처럼 오umu아무아 또한 외계인이 태양계 탐색을 목표로 보낸 것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의도 없이 태평양의 난파선처럼 중력과 별의 복사 영향으로 인해 우연히 태양계까지 흘러들어왔을 수도 있다는 것이 러브 교수의 주장이었죠. 하지만 세티 연구소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군지평 전파 망원경인 앨런 망원경 집합체 ATA를 이용해 지구에서 약 2억 7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오umu아무아의 전파 신호를 관측한 결과 인공신호로 분류할 만한 아무런 신호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히며 러브 교수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죠. 하지만 에이브러햄 러브 교수는 인공신호가 없는 이유에 대하여 오umu아무아가 어떤 신호도 측정되지 않은 것은 영화 스타트rek처럼 공간이동을 시도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오umu아무아가 고등 생명체의 산물일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천문학자들이 오umu아무아를 발견한 것은 이미 태양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후 이미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태양에 묶여있기에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관측만으로도 과학자들은 오umu아무아가 쌍곡선 궤도라고 부르는 궤도상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 쌍곡선 궤도는 우주암석이 우리 태양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성간 공간에서 날아와 태양계를 통과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메랑 모양의 궤적을 뜻합니다. 이것은 한번 지나쳐간 후로는 두 번 다시는 이 우주 암석을 볼 수 없다는 뜻이었죠. 최초로 관측된 성간 천체 오umu아무아.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이 성간 물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 전 세계 이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파헤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오umu아무아의 가속이면에 있는 메커니즘을 해석하려고 노력했지만 제안된 모든 아이디어에서는 아쉽게도 실제 상황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죠. 새로운 연구에서 캘리포니아 대학 화학 조교수인 제니퍼 베르그너와 코넬 대학의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박사 후 연구원인 데릴 셀리그만은 새로운 이론을 제안하며 마침내 이 문제는 매듭지어지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셀리그만 박사는 몇 년 동안 오umu아무아의 가스 방출을 설명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처음에는 혜성에게서 방출되는 가스에 먼지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봤지만 나중에는 수소와 같은 일반적인 혜성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휘발성 물질인 질소나 일산화탄소로 구성됐을 것으로 생각이 바뀌었죠. 하지만 이런 각각의 설명에는 이론적인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가 오umu아무아의 크기로 물체가 얼기 위해서는 극도로 낮은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었죠. 과학자들은 이러한 물체가 형성되는 고밀도의 분자구름 내부에서는 그만한 온도가 유지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질소는 은하계에서 예상되는 그러한 물체의 양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성간 매체를 통해 이동하는 혜성은 기본적으로 우주방사선에 의해 가열되어 결과적으로 수소를 형성한다라고 말하면서 오umu아무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부에 갇혀있던 수소와 같은 가스가 태양에너지에 가열되어 방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죠. 그리고 연구진의 계산은 이론적으로 이 수소 방출의 힘이 오umu아무아의 이상한 가속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천문학자들은 40년 이상의 실험적 연구에서 우주선에 존재하는 고에너지 입자가 물 얼음에서 분자 수소를 분리할 수 있을 뿐더러 얼음 블록 내부에 가두어둘 수 있음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3년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론천문연구센터 팀엠 황 박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연구팀에서 오umu아무아는 수소 얼음과 물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또다시 논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최근 천문학계에서는 오umu아무아가 수소와 물 얼음으로 구성돼 있어 성간을 통과해도 파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새로운 이론이 제시되었죠. 성간 물질은 별과 별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는 먼지와 기체를 말합니다. 연구팀은 오umu아무아가 우주 공간에서 겪을 수 있는 중요한 가열 및 냉각 과정을 고려한 연력학적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오umu아무아가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소 얼음이 기체로 승화되어야 하는데 이때 많은 양의 수소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수소 얼음과 물 얼음으로 오umu아무아가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표면 온도를 추정한 결과 온도가 매우 낮아 오umu아무아를 추진할 힘이 부족하고 충분한 수소 얼음도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TM 황책임 연구원은 오umu아무아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본질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은 여전히 천문학자들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말하고 있죠. 오umu아무아의 기원이나 그 특이한 형태의 원인을 설명하는 연구 결과들은 이외에도 꽤 많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관측 역사상 최초로 발견된 이 성간 물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관측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죠. 이 물체는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진 지 이미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물체의 정체를 밝힐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로 들어오는 비슷한 성간 물체를 또다시 발견할 경우 수소 얼음이 승화될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더욱 자세히 관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베라 루빈 천문대에서 이루어질 대형 시놉틱 관측망원경 LSST를 통해 많은 성간 물체를 탐지한다면 오umu아무아의 기원과 본질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혁신적인 항공우주 분야 연구를 지원하는 혁신 고급 개념인 NIAC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성간 천체를 직접 탐사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죠. 그 비결은 다름 아닌 태양 중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MIT 연구팀이 제시한 대안은 솔라세일을 이용한 정지위성이었습니다. 먼저 태양계 외곽에 여러 대의 작은 탐사선을 빙 둘러 띄워놓고 정지궤도 위성처럼 제자리에 멈춰 있도록 하는 것이었죠. 이 상태로 성간 천체가 발견될 때까지 기다리며 언제든 출격할 태세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간 천체가 발견된다면 적당한 위치의 탐사선을 골라 태양 쪽으로 자유낙하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연료 없이도 태양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점차 가속할 수 있으며 자유낙하 궤도는 솔라세일을 범선의 도처럼 이용해서 성간 천체와 만나는 코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을 지나친 뒤에는 다시 솔라세일로 추진력을 얻어 성간 천체를 따라잡는다는 획기적인 발상인 것이죠. 연구팀은 중력 슬링샷으로 성간 천체에 도달한 탐사선이 장기간 랑데부를 유지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umu아무아는 영원히 사라졌지만 앞으로 새로운 성간 방문자가 발견되어 천문학자들에게 남아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성간 천체라고 하기엔 자연의 법칙을 거슬렀다는 오umu아무아. 이제 다시 만날 수 없는 성간 물체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과학은 우주와 세상을 보는 우리만의 관점일 것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등장함에 따라 과학은 역동적으로 진화하게 되겠죠. 그 시대의 기준을 바꾸고 우리의 상식 또한 계속해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이상한 가속도로 태양계에 들어온 미스테리한 외계천체 오umu아무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영상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후반의 정주행 영상을 클릭하시면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편안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